네, 안녕하세요. 예비 고2 친구들.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입까지 딱 2년 남았습니다. 이 2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입시 정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입시 정보,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시기에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포기하고 올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내신 포기하고 수능 올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선생님, 수능 포기하고 수시 올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선생님, 저는 수능도 잘 모르겠고 내신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포기하고 논술 올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 효율성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대입 성공은요. 얼마만큼 적은 노력으로 얼마만큼 좋은 학교를 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설사 남들보다 불필요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2배, 3배의 노력을 해서라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바로 대입 성공이지,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야, 너 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승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하는 게 효율적이다. 수능 포기하고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이 많아질수록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입에 성공한 선배들의 많은 사례를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학종을 준비했지만 교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능을 준비했는데 정작 논술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걸 토대로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 자,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올인하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라면 이런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분명히 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입시 전략 한 가지와 함께 병행하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최우선으로 목표했던 것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플랜 B, 두 번째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대입에 성공한 사례의 공통점입니다. 자, 실제로 대입 성공 사례 3가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자세하게 화면을 잠깐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과 또 내가 내리고 있는 의사결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신 2등급 후반에서 내신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일부만 하면서 정시를 준비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합격한 선배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내신이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신을 약간 유지하고 수능 일부 과목을 준비해서 1차적으로 수능에 합격했고, 그리고 재수하면서 재수 논술로 이화여대 철학과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성적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희망하는 교대에 총 6개 중에 5개를 모두 합격한 선배의 사례니까요. 이 각각의 화면들을 잠깐 멈추고 확대를 해서 여러분이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효율적이라는 말은 우리 입시를 준비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바로 효과적입니다. 입시에서는요, 효율적인 전략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현재 내 상태를 고려한 최소 3가지의 입시 전략을 준비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현재 성적 상황과 공부 상황에 맞는
1순위 입시 전략을 세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신이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논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플랜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만약 내가 플랜 A가 안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고민해서 그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바로 우리는 플랜 B, 플랜 C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입시 정보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all in 한다. 좋지 않은 말이다. 우리 효율을 따진다. 좋지 않은 말이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바로 효과적인 입시 전략을 따지는 거고 효과적인 입시 전략, 성공하는 입시 전략은 플랜 A와 함께 B, C를 같이 준비할 때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마지노라는 지역의 라인인데요. 우리가 후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위치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대학을 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넌 목표가 뭐니? 어떤 학교 가고 싶니? 최상의 목표 대학을 정하면 공부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표 대학을 정하면 공부의 의욕이 사라졌을 때, 동기가 흔들렸을 때 그 목표 대학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다시 의욕에 불을 지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입시 전략을 세울 때는요. 이 목표 대학뿐만 아니라 마지노선 대학이 어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노선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면 만족하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내가 합격했을 때 좋은 학교이면서 동시에 자신 있게 후회하지 않고 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그 이하는 진학을 포기할 대학. 다시 말해서 내가 만족하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학교가 바로 마지노선 대학인데요. 이 마지노선 대학이 분명해야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마지노선 대학보다 상위에 있는 대학들을 합격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기분이 좋죠? 무조건 만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입 성공,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대입 결과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최상위에 있는 목표 대학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대학들 중에서 최하위에 있는 마지노선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마지노선은 어디인지를 꼭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면서 결정해 놓는 것이 좋은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노선을 활용해서 그럼 어떻게 대학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3단계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노선 대학을 일단 결정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도 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학교 선생님과도 또 상담하면서 내가 어떤 대학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은 어디인지를 꼭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학과에서 일단 가장 낮은 학과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각각의 전형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기준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의 마지노선 대학의 가장 낮은 학과를 수능 정시로 합격하려면 몇 등급 정도는 받아야 하는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몇 등급 정도는 받아야 하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죠?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꿀팁을 준비했어요. 입시 전형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마지노선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선택하고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입학 후에 입학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최초 입학 전공을 내 희망 전공으로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일단 먼저 맞추고 가장 낮은 학과로 일단 입학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입학 이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을 내 희망 전공으로 바꿔서 졸업하는 전과,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이 대학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한 개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먼저 전과는요. 입학 전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학년 때는 A라는 전공으로 입학을 했지만 졸업할 때는 B라는 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전과고요. 이중전공 또는 복수전공은요. 입학 전공을 유지하는 겁니다. 1학년 때는 A라는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할 때는 A, B라는 전공을 2개 다 졸업을 하는 거고 졸업장도 2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부전공이라는 건데요. 이 부전공은 졸업장은 나오지 않고요. 내가 A라는 대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지만 B라는 전공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들었다라는 것을 졸업장에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 관심 전공을 학습하거나 혹은 졸업장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게 그냥 꼭 내 희망 전공으로만 대학교를 탐색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희망 대학을 탐색한 이후에 전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면 최소한 가장 낮은 학과,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먼저 찾는 것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초점 맞춘 입시 정보. 대입 정보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고 학교마다도 똑같은 전형이라고 해도 입시 평가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이성적으로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 좋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어디인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범주 내에서 그와 유사한 대학들의 입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논술 정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술 전형 실제로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없어질까요? 자, 이 말은요, 내가 지망하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말일 수도 있어요. 수도권 기준으로는요, 논술 전형에서 164명의 정원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비수도권 기준으로는요, 111명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 초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냥 신문 뉴스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다. 내가 찾는 정보는 꼭 초점 맞춘 정보여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자, 수능은요, 상위 15개 대학에만 늘어났을까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 기준으로는 수능이 20% 정도를 비율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인서울 기준으로는 40에서 38%, 수도권 기준으로는 32%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12%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희망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예체능 대학은 꼭 실기를 봐야 하나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예체능 전공을 실기 특기자 전형에서만 선발한다면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희망하는 전공이, 내가 희망하는 학교가 실기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능 중심,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예체능 계열을 뽑는 학교라면, 그런 학교들 정말 많거든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처럼 입시 정보를 우리가 탐색할 때는 그냥 무작정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학교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람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해에서 지레짐작,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포기하지 말 것,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슬슬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포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1학년 성적이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전 이미 틀렸습니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시 제도는 정말 다양하고 잘 찾아보면
나에게 맞는 전형을 분명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오해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할까요? 벌써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6개 대학만 뽑아봤는데도 이 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각의 반영 교과,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지 혹은 서류나 면접을 반영하기도 하는지 등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춰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 전 과목을 한 그것을 반영하는 대학이 진학하는 것이 희망찬 그런 전형이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고요.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안 나왔지만 2학년, 3학년 성적을 잘 받아서 2, 3학년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그런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교과 성적에서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면접이나 건국대학교 서류처럼 교과 외에 다른 것들을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자신이 없는 교과 성적을 뒤집는 걸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은 학교별로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찾아보면 분명히 아직 늦지 않았다.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펙만 만들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제 슬슬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오해 확실하게 깨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3년의 학교 생활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여러분과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봄으로써 여러분의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한다는 것인데요. 그 종합적인 판단 요소 중에는요, 잘 보세요. 전공에 대한 성취도 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가, 그리고 과목 공부에 대한 성실성 평가,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학교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너는 10점이야, 너는 9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겠지만 입학사정관과 평가자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 학교 성적의 상승 그래프, 하강 그래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펙만 가지고 가는 전형이 절대 아니다. 뭣도 같이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적과 플러스 진로, 초점,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은요, 올인 하는 전형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수능 올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종 올인하겠습니다. 교과 올인하겠습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선생님 정말 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올인이라는 말은 선생님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대입 합격 결과는 정말 다르다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준비했어요.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의 합격자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3.6 등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내신이 지금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은 2년 동안 내신을 열심히 놀려가지고 이걸 한 3등급 초반 혹은 2등급 후반 정도로 만들면 주거환경학과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플랜 A, 올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경희대학교는 입시 결과를 굉장히 상세하게 발표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실제 입시 결과예요. 전체 지원자 중에서 동그라미 친 곳은요,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을 나타내고요. X친 곳은요,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3.6등급은 한 요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합격자 평균 등급은 3.6등급인데 실제로
3.6등급 선에서 합격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은 오히려 1, 2등급 학생이거나 4, 5등급 학생이에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쵸? 합격자 내신 등급이 3.6이니까 내가 3.0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3등급 대에는 합격자가 전혀 없다는 놀라운 사실. 자, 그리고 심지어 1등급 대에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정말 좋은 1등급 대에서도 나머지 4명은 불합격하고 단 1명만이 합격했다는 사실. 오히려 2등급 대에서 훨씬 많은 합격자, 3명이라는 합격자가 나왔다는 사실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 감이 오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물론 중요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보장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안정지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는 말이다. 불가능한 말이다. 선생님, 저는 하향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학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되 합격이 보장될 거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학종에서는 안정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해인데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봤더니 1학년 내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로는 희망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포기하겠습니다.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올인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앙대학교 입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각각의 전형의 학생부 교과 등급의 평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할 수 있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대를 기록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그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죠, 그죠? 0.5등급에서 최대한 1등급 정도가 내려간 2등급에서 심지어 3등급 초반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내신은 어떨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논술이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죠? 논술 전형의 합격자를 보면은 3등급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대 평균 5등급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이 물론 1등급, 2등급 초반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아직 첫 번째 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에서 총 3학기나 아직 남아있다는 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는 점 기록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학생부 교과로 못 가면 종합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학생부 종합에 지원하는 것도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쌓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논술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무작정 1학년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학교 내신을 그냥 포기하고 8등급, 9등급 받는 것은 정말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른 포기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2학년 때도 열심히 정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조차도 수시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실기를 못하면 예체능 진학이 불가능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서 예체능 계열을 실기 전형에서만 뽑으면 맞는 말인데요. 아닌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에서 자, 지금 보시면 체육학과입니다. 그죠? 예체능 계열의 대표적인 체육학과를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뽑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고요. 선생님, 예로 지금 3개 학교만 들었을 뿐인 거지 전국으로 보면 정말 많은 학교가 실기 없이 예체능 계열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5번째 키워드인데요. 벌써 중반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학생부 관리의 핵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지점일지 모르겠어요. 슬슬 이제 1학년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감할 때가
다가왔고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을 조금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해주면 좋겠니? 네가 선생님이 너를 항상 24시간 관찰한 건 아니니까 학교생활 중에서 네가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뭐니?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종합 의견에 조금 반영을 해줄게.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학교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자,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가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비유를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생부는 보물 숨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을 미리 숨겨둔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요. 언제 꺼냈을까요? 내가 지금 숨긴 보물은 3학년이 되어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장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그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를 받을 때 그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잘 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예요. 자, 구체화를 해보는 거예요. 내 진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인지. 자, 면접을 본다고 가정하고 자신 있게 그냥 단순히 저는 이 학과에 관심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 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이유는 뭐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말 구체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체적인 전공 목표, 진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 왔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3년 동안 창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 졸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전혀 관련된 활동이 없고 내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평가자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린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삽입해 두는 겁니다. 1학년 때 한 가지 활동, 두 가지 활동,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 했던 진로 활동에 연계된 활동이거나 심화된 활동이거나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힌 확장된 활동을 하는 거고요. 3학년 때는 자, 2학년 때까지 발전한 걸 가지고 보고 배워서 3학년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활동이나 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저 학교생활 기록부에 좀 내용을 많이 채웠어요. 전 장수가 많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관심 있는 구체적인 진로 목표에 맞춘 근거 자료를 보물을 숨긴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넣어두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비유를 해놨는데 자, 각 활동을 연결하고 심화되는 것이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보물을 최소 3번 이상 숨기는데 이 각각의 보물이 연계되고 관련 있고 심화될수록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설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올해 대학에 잘 진학한 선배 예시인데요. 일단 먼저 관심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식품 영양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면접장에 가서 저는 식품 영양, 식품공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오늘 면접장에 온 20명,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다 이 학과에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허황된 말이 돼버립니다. 그냥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선배는 굉장히 깊은 자기 탐색, 학교 생활을 보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잘 탐색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세워봤어요. 식품영양, 식품공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식용곤충 연구에 관심이 많고 식용곤충 중에서도 특히 귀뚜라미를 연구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연구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식용곤충, 귀뚜라미를 연구해서 그것을 분말 형태로 가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용곤충을 이용한 함박 스테이크 등의 음식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 가공식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사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친구만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나중에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장할 때 필요한 근거 자료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갈 때 내가 어떤 활동을 정할지 결정할 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난 3년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전로에 관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운 것들, 그렇게 한 활동들이 다른 활동,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연결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야 하고요. 이것이 잘 드러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아까 우리 실제 합격 사례를 봤듯이 나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진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든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꿀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남은 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히 학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키워드인데요. 정시 확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학을 가기가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수능 공부가 필수가 됐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주요 대학 15개만 늘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실제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를 학교 이름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있는 15개 대학은요, 정시가 40%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요. 자, 근데 이 대학 말고는 정시가 적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룹, 서울에 있는 정말 많은 학교들도 같이 정시 반영 비중을 높여서 이 대학들의 정시 반영 비중을 모두 합하면 입학 정원의 약 38%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이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보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가장 정원을 많이 뽑는 단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인서울 그리고 수도권까지 합산을 했더니 정시 정원이 32%입니다. 40%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을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하는 대학, 목표 대학 혹은 마지노선 대학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면 이제 나는 지금부터라도 1학년 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면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 이번 방학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슬슬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나는 수도권이 아닌 학교에 1순위 목표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뿐입니다. 그 친구들은 입학 정원의 12%만 정시로 뽑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수시를 열심히 공부한다. 수시 파이터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수시 파이터입니다. 정시 파이터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정시 파이터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만 하는 사람. 수시 파이터는 정시 포기하고 수시만 준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2개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1순위 전략, 2순위 전략, 3순위 전략이 모두 수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공부를 같이 병행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요 대학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절반 이상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당연하겠죠. 그쵸?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학년 때부터 수능 최저를 준비를 조금 공부를 한 친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공부하지 않은 친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거고 그 친구들이 몰리는 이유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은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더 나아가서는 크게 4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경쟁률이, 수시 전형의 단점이 경쟁률이 높다는 점인데 이 수시 전형의 높은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 나아가서는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나의 합격 가능성이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실질적인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대학교 예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자, 최초 경쟁률은요. 앞에 보시면 6대 1에서 한 10대 1, 10대 중반대 1 정도의 교과 전형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내가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친구들만 가지고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6대 1이 3.3대 1로 줄어들고요. 12.3대 1이 5.5대 1로 줄어듭니다. 8.6대 1이 4.1대 1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최초 경쟁률을 보시면 자 40대 1, 50대 1 정말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요. 높게는요 60대 1, 70대 1인 학교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다면 그 통과한 친구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경쟁률은 얼마나 낮아질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0대 1 이하로 낮아집니다. 10대 1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논술 전형의 실질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초 경쟁률 수준으로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점. 다시 말해서 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하면 내가 정말 수시 합격 가능성을 2배, 3배 높일 수 있구나. 엄청난 팁이죠. 그쵸?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직 2년이나 남은 지금부터 수능 공부 조금씩 해두기를 선생님 정말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4학년도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이렇게 중순에 항상 이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에는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모의고사를 보죠.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예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모의고사가 그 해의 수능 시험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재수생, 삼수생들까지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시험을 언제 치를까요? 바로 고3 9월 수시 원서 접수 직전 전주에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자신감이 결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수능 공부를 충분히 해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온 친구 혹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수능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자신 있게 목표 대학에 상향하거나 혹은 적정 대학을 조금 높여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망쳤거나 6월, 9월 모의고사 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나는 이거 가지고는 희망대학 뿐만 아니라 마지노선 대학의 근처조차 가지 못하겠다라고 실망하는 친구들이라면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하겠죠. 그렇죠? 이번에 수시 전형이 아니면 지금 이번에 수시 전형이 아니면 나는 설사 재수를 하더라도 정시로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 하향 지원의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EBS에서 달린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달아놓은 댓글 중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9월 모의고사 못 봤더니 자신감이 없어져서 하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3학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소한 나의 자신감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2년이나 남았다. 포기하긴 이르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6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입시 정보를 요약해 봤습니다. 2년이나 남았는데 2년 정말 긴 시간이죠. 공부하면서 상승세가 있을 거고 또 하락세도 있을 거고 슬럼프도 찾아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선생님들이 EBS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국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바로 EBS 대입상담실입니다. EBS 대입상담실 코너를 가시면 여러분들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자유롭게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 대학 원서 접수에 대한 고민, 면접 준비에 대한 고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남길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단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립니다. 놀랍죠, 그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는데 꼭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명한 명언을 가지고 한번 대신 말해보도록 할게요.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것이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도 더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포기해서는 안 될 때다. 포기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찾으면 포기하지 않아도 아직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 대입 전형입니다. 남은 2년의 긴 시간 동안 선생님뿐만 아니라 EBS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대입 성공과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남은 2년의 생활 슬기롭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